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심경수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뭐 제가 담당한 세션은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좀 30분이나마 좀 그래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같이 그래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들을 좀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한참 유명했었는데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1년에 영양제로만 약 11억 원 가까이 투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분이 한 언론에서 몇 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싱귤레리티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이제 특이점 대학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약 10년 넘게 현재 대학에서 후학들을 이제 양성하고 계세요.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예언했던 그 부분도 있고 그 전에도 예언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47건 정도의 기술의 미래를 예측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약 126건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양제로 여러분들 아마 강의 내용보다 영양제가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라든가 아니면은 오메가3라든가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이런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고 2045년이 되면 데이터가 융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매 2년마다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모든 데이터의 양보다 2년을 주기로 새롭게 생성되는 융합된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드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2045년까지 사시기 위해서 지금 나이가 약 74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매일 활동적인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너무 황당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부문에 다이렉터를 하셨었고 그래서 평판 스캐너라든가 아니면은 그 광학 문자 인식기, 음성 판독기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구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그게 적용이 돼서 현실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기술의 일부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의 이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축적되고 있는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더 뛰어넘는 시대. 그래서 그 시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두 번째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처럼 만약에 100세 이상의 삶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실제로도 이제 100세까지 사실 분들도 꽤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남은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보통 보면 요새 임금 피크제가 55세 정도 되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으로도 나머지 그럼 45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제 특허라는 주제로 화두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끝은 이제 창업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직업은 저는 항상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 2015년도에 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특히 이제 해외 기업에서 한 7년 정도 한국 지사장을 하다가 그 대학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 기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는 이제 TLO라고 부르는 전문 인력들이 있죠.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오피서라고 부르고 해외에서는 OTT 또는 TTO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서 또는 오피서 오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랩에 이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교수님들이 몇 가지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본인의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그건 좋죠. 그러니까 한 분야를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셨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본인이 다 스티브 잡스인 줄 아세요. 그래서 되게 말이 되게 앞서가시는 경향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게 원천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꿈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TLO라는 업이죠. 업을 딱 보고 이제 되게 이제 경외감을 되게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게 좀 황당한 비즈니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민간 기업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되게 터프하게 분기별로 마감을 합니다. 외국계 회사는. 그러면 분기별로 마감을 할 때는 마지막 날까지 그 거래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요. 제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다 협상을 해봤는데 협상을 잘 이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민간 쪽에 계신 분들 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고 계시는 그 특허 패턴에 대해서 그게 어떤 기술인지 어느 분야에 정확히 활용이 됐을 때 가장 가치가 높은지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또는 그 가격이 그러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대략적으로 감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마치 뭐 우리 대학은 ABC 대학이니까 우리는 XYZ 대학이고 우리 연구자님은 뭐 어떻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실제로 되게 편향적인 울타리 내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오늘 전체 강의 내용을 한번 편하게 들어봐 주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신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골칫거리가 있죠. 성과 문제가 항상 화두로 떠오릅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러면 아웃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웃컴이 정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효율성은 1.5%에서 1.4%를 최근 5년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학교 숫자가 약 400개가 넘고요. 그중에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의 숫자가 약 360개 정도 됩니다. 근데 2020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술료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기술료의 총액이 약 1,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대학 공시 자료를 보니까 1,188억 정도 돼요. 이 정도의 규모는 미국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교의 기술료 평균, 한 개 대학의 기술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10개 대학의 상위 10개 대학의 기술료 평균은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온 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이 1년에 약 1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R&D를 사실 GDP 대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특허나 지식재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세계 1등으로 뭐 많은 R&D 투자 비용을 집행하고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R&D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면 98%, 2000년도에는 99.5%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한 이 모든 기술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이 최근에 교육부나 과기정통부 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려고 하는 데이터 중심의 그런 사업들 또는 프로젝트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사업화의 성공 판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공 판정은 과제가 종료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거의 대부분 신경을 쓰질 않죠. 과제가 종료가 된다는 건 보통 어떤 성과로 나오냐면 특허, 논문, 시제품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게 연계가 되고 경제적인 성과와 연계가 되려면 그 다음에 있는 흔히 기업의 S커브라고 부르는 이 혁신자, 초기 수용자, 전기 다수, 후기 다수 이 S커브 내에서 기술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업화의 성공 판정 시점과 비즈니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상에 큰 갭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갭을 보통 이제 악마의 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혁신자가 들어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대학에 있는 기술이나 국가 출연연이나 R&D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그 이전 대학에 있을 때 우리 밖에 나가 보니까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계시는 많은 TLO 선생님들을 보고 저도 이제 그 심기일전에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기업 생활만 오랫동안 했으니까 대학에 와서 특허라는 걸 이제 이전 기업도 이제 특허를 이제 특정 분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였지만 친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어떠한 그 기술사파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이제 빅데이터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톰슨 로이터에 인수가 된 예전에 이제 패턴 스트래티지를 이노그래피라고 부르는 회사의 이제 솔루션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상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8개 대학의 특허를 기술의 강도로 딱 그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로가 기술의 강도가 빵인 거죠. 쓸모없는 특허입니다. 100이 기술의 강도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화가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 미국에서 알슨 페이퍼라고 해서 되게 그 인정을 받는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약 46만 건의 특허 소송과 특허의 기술사업화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특허의 인자들이 실제로 기술사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익화 연결이 되는지 이 지표를 21개의 지표를 설계를 해갖고 빅데이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에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8개 대학의 특허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87%가량의 특허가 하위 기술 강도 30% 영역에 포진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 그렇죠. 이 이후에 이게 2017년도에 제가 분석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또 궁금해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학위 논문도 사실 그렇고 지금 연구 분야도 사실 빅데이터 쪽을 계속 계속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상위의 기술 강도에 있는 70% 이상의 영역의 특허들이 좀 더 늘어났어요. 이때 대비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씩 사실은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있어서의 특정한 그 상위 20% 기술의 특허가 나머지 80%를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술료 기준으로 10억 이상의 기술료를 창출하는 대학의 숫자가 약 30개 좀 넘게 그렇게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하고 얘가 이제 상위 강도의 특허가 증가하는 그 비율하고 그래프가 얼추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미국에 있는 애들은 정말 잘하나? 쟤네들은 기술사업화를 잘하고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의 그 뭐라 그럴까요? 특성에 기인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동일한 시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개 대학을 조사했던 그 시기에 미국에 있는 MIT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특허를 분석을 해봤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허 관련돼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때 아니 걔네들은 잘하고 있고 시장이 우리나라 활성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3배 정도 더 크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기업에서는 다 특허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팀들이 다 있는 기업에 우리나라는 15,000개 정도 기업이 특허를 전담 관리하는 팀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랑 우리랑 1대1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랑 한눈에 보시기에도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상위 영역에 특허가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상향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수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정 모 대학, 제가 이전에 있었던 대학교 같은 경우엔 이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허보다 보유 특허량 수가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그래프 추이를 보였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랩에서 R&D를 하고 있죠.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보통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 전체의 R&D 비용 중에 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 부분에서의 R&D 투자 비용이 약 30%. 그래서 토탈 우리나라에 한 100조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양산되는 기술의 숫자가 100을 투여를 했는데 1.5개에서 1.4개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스케일업이라는 단어와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큐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술의 인큐베이션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결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술 인큐베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술 인큐베이션은 시장 중심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론의 상당 부분은 기술 창업을 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몇 가지의 그 골짜기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양산까지는 그러니까 상용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산까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R&D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실제로 양산 단계까지 가는지를 데이터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시면 기초 단계에서 응용 단계까지 기술이 스케일업 될 수 있는 확률은 약 41.5%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응용 단계에서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가 약 30.9%. 시제품이 나올 때가 보통 TRL 기준으로 보면 3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 이제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학의 기술은 보통 TRL 6단계 정도에서 보통 종료가 됩니다. 시제품에서 제품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46.1%, 다시 제품에서 양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47.5%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전체를 다 곱해버리면 실제로 기초 단계에서 양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이 약 2.8% 정도 됩니다. 다 곱해보시면 2.8%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산업마다 틀리고,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틀리고, 뭐 기술의 분야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 단계까지입니다. 실제로 상용화에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딱 갔는데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자금이 고갈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게르피 피사노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2006년도에 바이오 분야의 기술을 오랫동안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가 통계적으로 분석하다 몇 가지 이제 특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왜 바이오 분야의 딥테크 기술이 사업화와 연결되질 않지?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일부가, 극소수가 사업화에 성공을 했는데, 그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의 기술을, 나의 특허를 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포괄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학에 갖고 있는 기술이나 연구 조직에서 갖고 있는 기술은 딥테크라는 용어는 되게 팬시하고 되게 아름답게 들리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깊은 우물형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아무도 물 안 먹어도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물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스케일업 되고 인큐베이션이 되려면 얕은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많은 동물들이 같이 그 물을 먹고, 일부는 이제 다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특허의 기술 사업화의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는 특허 맵, 포트폴리오 이런 단어들이 중심을 이뤘죠. 최근에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는 수요 기반의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장 중심의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컨셉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술의 사업화는 결국에 경영이다.
특허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보다는 얕은 연몰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엮어서 피사노 교수님이 사이언스 비즈니스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책은 2006년도에 나온 책이고, 싱귤레리티라는 책도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싱귤레리티 대학의 설립자이신 그분이 내놓은 싱귤레리티라는 특이점이 온다는 책도 2006년도에 나왔는데, 3년이 지나서 2009년도가 됐어요. 2009년도가 됐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도 R&D 비용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기술사파 성공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최근에 한 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어요. 2017년도에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사파 기술 이전 효율성은 약 4.7% 정도 됐는데 지금은 8%에서 9%, 10% 가까이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뭘 연구를 하게 되냐면 2009년도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사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BIR이라고 부르죠. 스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리서치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나와서 약 40년간 이어져온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판정을 받고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R&D 비용을 지원받는 그 준정부 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R&D 비용이 3%, 최근에 3%까지 올라갔는데 의무적으로 공공 R&D에서 만든 그 기술이나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연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SBIR 프로그램에 진입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은 많은데. 그래서 공공보다 민간의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딥테크에 있는 깊은 논문에 있는 연구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SBIR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화가 되고 그게 일종의 경제적인 임팩트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면서 누구에게 그걸 시켰죠. 그분이 이제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한테 이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조사를 했죠.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172 빌리언 하면 우리나라 돈은 약 180조, 190조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더 올라갔겠지만 이런 막대한 페더럴 가버먼트의 R&D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얘네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사업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혁신하고자 기술을 그 다음에 기술 창업 프로세스와 연결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2011년도에 나온 아이코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노베이션 코아죠. 그래서 혁신 코아는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집단, 군단 그런 뜻이죠. 보통의 경영에서 쓰는 모든 단어들은 창업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군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코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에는 현재 9개의 거점 대학, 노드 대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노드 대학이 있고 그리고 약 99개 정도의 사이트 대학이 있고 이 대학들을 통해서 280개의 대학들이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입률이 상당히 터프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낮은 축에 속하는데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IP를 갖고 기술 사업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한 4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모수는 4만 명.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에 진입을 못합니다. 근데 대학으로 오면서 이게 좀 더 많이 확산이 됐죠. 우리나라는 현재 7개의 거점 대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과기특성화 대학교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는 이 프로세스의 방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하면서 이거 항상 꼭 물어보거든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특허만 가지고 우리 기술은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답을 잘 못 내립니다. 정의를.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벌 수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그래요. 다르거나 싸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술, 특허 또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발명자들이 우리는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더 좋은데요, 우린 더 싸요 라고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런 접근 방법이 전형적인 딥테크 방식입니다. 시장을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싸고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밸류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술을 더 사고자 하고, 그런 기술들이 시장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이나 랩이나 공공 IP에 있는 발명자나 연구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 연구실 안에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죠.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build something을 했는데 nobody want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사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heating on customer discovery interview is like cheating in your parachute packing cla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거 기반의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이제 심층 인터뷰라고도 한국에는 얘기할 수가 있고, 증거 기반의 사업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쓰고자 하는 사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증거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사업화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자살행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보면 당신이 뻥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의 기술은 베이스 레이어에서 더미 패킷을 헤드라인에 실어서 딱 보냅니다. 이후에 라스트 마일에는 패킷이 안정적으로 수신되게 되면 업스트림 레솔루션을 보내죠. 그래서 QCIF에서 CIF 480p, 최종적으로는 QHD까지 어드밴스 레이어를 통해서 송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넌 싱크로너스한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서로 차이가 나도 안정적으로 이 비디오 패킷을 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술의 최종적인 그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HSVC, Highly 또는 High Scalable Video Coding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는 기업은 누굴까요? 이 회사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회사의 이름은 줌입니다. 제가 있었던 예전에 외국계 회사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였고, 저도 GMO사의 관계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회사에서 만든 기술을 구글에서 행아웃, 구글 밋 이런 걸 쓰고 계세요. 근데 그 기술을 크롬 브라우저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소위해서 웹 RTC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현한 회사가 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약간 좀 특정 산업령의 이야기라서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나 특허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데 기술의 응용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고객의 페르소나가 가장 큰 영역, 그게 우리의 타겟 시장입니다. 그 타겟 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서스테이너블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리피터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면서, 그리고 스케일러블해야 됩니다. 시장의 사이즈를 점점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의 산업에서의 특허는 사실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 파트를 이제 말씀드리면 증거 기반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증거 기반의 접근 방법이 다분히 인문사회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 나가서 고객을 상대로 물어보지 않으면 결국에 그거는 활용될 수 없는 기술이고, 그 기술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탐색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탐색이라는 과정을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코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페르소나를 찾고 그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득과 고객이 에러를 겪고 있는 부분을 착안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build, measure on, build, measure on, build, measure on 측정하는 그런 증거 기반의 접근 방법이 기술 중심의 특허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미국 가서 디스커버리 했던 사진인데요. 어떤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에 안전하게 조심히 오늘 강의 다 끝나고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